아편 전쟁. 영국의 아편 밀거래. 18세기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산업혁명으로 대량 생산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대륙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도 가장 많은 청왕조는 신천지 같은 곳이었죠. 영국보다 먼저 포르투갈, 에스파냐, 네덜란드 등이 중국과 무역을 하고 있었지만 그 규모는 매우 작았습니다. 17세기 초부터 서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던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은 경쟁적으로 신항로를 개척하고 있었으며 에스파냐는 주로 아메리카 대륙을 장악하고 있었고 포르투갈은 아시아로 진출하고 있었죠. 포르투갈은 동남아시아의 여러 섬나라와 중국, 일본으로 향하는 무역로에서 세력을 확장 중이었으며 이들보다 조금 늦은 네덜란드는 동인도 해사를 통해 인도와 중국으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왕조는 서양 세력들을 이민족이라 부르며 교역을 제한했습니다. 청해 황제 걸륭제는 1757년에 광저우의 항구만을 개양하여 교역할 수 있도록 허락했죠. 나라에서 허가를 받은 상인들만이 독점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상인 길드 조직인 공행을 통해서만 제한적인 교역을 허용한 것이었죠. 이 공행을 통해서만 교역이 가능했던 시기를 광저우 무역체제라고 부릅니다. 광저우 무역체제 당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우월한 문명국이라는 중화의식을 갖고 있었던 중국은 유럽 국가들은 변방에 위치한 이민족과 다를 바가 없는 미개한 오랑캐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므로 무역에 관해선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무역에 따른 실질적인 세법도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반드시 공행을 통해야만 하는 등의 불리한 조건 하에 영국 정부는 청왕조와 외교적 교섭을 시도했죠. 18세기가 접어들면서 아시아 무역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세력을 점점 장악해 갔습니다. 이 두 나라는 인도에서 식민지 전쟁을 벌였고 영국이 승리함에 따라 인도와 중국의 무역권을 장악하게 된 것이죠. 이후 프랑스는 베트남으로 진출했습니다. 이로써 영국은 1792년 정식으로 중국의 사절단을 파견한 뒤 수교를 요구했습니다. 외교관들이 베이징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국제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광저우 외에 새로운 항구를 더 개항할 것을 요구했죠. 그러나 중국의 황제에게 이들은 여전히 변방의 오랑캐일 뿐이었습니다. 이로써 사절단은 극진한 접대와 환대를 받기는 했으나 교역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영국은 아니었습니다. 영국은 사절단을 주기적으로 파견하여 공행의 자의적인 관세 부과와 외국 상인에 대한 무역 제한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죠. 당시에 중국의 차와 도자기는 유럽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높은 물품이었습니다. 영국의 귀족들 사이에서 중국제 도자기에 차를 마시는 것이 유행하고 있었으므로 영국은 오히려 중국 상품의 최대 수출국이 된 것이죠. 영국의 주요 수출품은 모직물이나 인도의 면화였으나 중국 내의 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역 적자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 수입은 늘어나는 데 반해 당시 중국의 화폐인 은화로 지불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영국은 이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국령인 인도의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여 이곳에 생산된 아편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서서히 아편에 중독되기 시작하였으며 수요가 늘어나자 정상적인 거래보다 밀 수출이 성행하게 됩니다. 당시의 아편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군인과 하층민까지 파고들어 아편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었죠. 특히 비민층의 아편 중독은 중국 경제를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중국의 은이 대량으로 빠져나가면서 은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죠. 특히 농민과 상공업자들은 세금을 낼 때 동전을 은으로 환산하여 정부에 납부를 했는데요. 은의 가격이 오르면서 동전의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상업 침체와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된 것입니다. 1820년대 후반부터 중국에서 유럽으로 빠져나간 은이
국가 총수입의 80%에 해당될 정도였으므로 청왕조의 재정 파탄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아편 문제는 차츰 청왕조의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기 시작했죠. 1839년 황제의 도강제는 아편 금진론을 주장하는 린쩌씨를 흠차 대신으로 임명하여 광저우의 아편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편 금지령은 아무런 효력이 없었죠. 중독된 사람들로 인해 아편 거래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밀수는 점점 늘어나고 만 겁니다. 이에 린쩌씨는 영국 상인들로부터 아편을 몰수하고 다시는 거래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라는 강경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영국 상인들이 이를 거부하자 린쩌씨는 군대를 동원해 외국 상관을 봉쇄하고 아편은 대량으로 몰수해 전부 소각해버리고 만 것이죠. 영국의 상인들은 청왕조의 아편 무역 금지 조치를 해결해달라고 영국 의회에 압력을 넣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의회는 중국의 군대를 파병해서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했습니다. 아편을 팔기 위해 전쟁을 한다는 것은 정당성이 없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는 의원들도 있었지만 영국의 의회는 결국 군대의 파견을 승인하게 됩니다. 광저우에 나타난 영국의 함대. 1839년 홍콩 성 건너 주룽에서 술에 취한 영국 선원에 의해 중국인 농부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린처씨는 범인을 청나라 당국에 넘겨줄 걸 요구했지만 영국의 무역 감독관 찰스 엘리엇은 그를 본국으로 송환해버렸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두 나라 사이의 외교적 마찰이 시작되게 됩니다. 1839년 8월 16일 린처씨는 군대를 동원하여 영국 상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카오를 봉쇄하고 상인들을 쫓아내며 영국과의 통상정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미 의회에서 군대 파견을 결정한 영국 정부는 1840년 6월 4,000명의 육해군을 실은 함대를 광동 앞바다에 파병한 뒤 청에게 선전포고를 시작했죠. 린처씨는 영국군에 대비했지만 강력한 해군과 대포로 무장한 영국군은 양치강 하구를 장악한 뒤 텐진까지 진군하고 맙니다. 이에 분노한 도강제는 린처씨를 파면하고 지산을 저리총독으로 임명하여 영국군에게 대처하라고 지시합니다. 이것이 제1단계 아편전쟁의 시작이었죠. 저리총독 지산은 재래식 범성과 낡은 군사장비를 갖춘 청해 군대로서는 영국군을 상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영국군에게 타협안을 제시하여 사령관인 엘리언에게 광동으로 물러나도록 요청한 뒤 참비에서 협상을 진행하게 한 것이죠. 협상의 내용은 청조정은 배상금을 지급하고 홍콩을 할양하며 영국을 비롯한 다른 모든 외국과 평등한 무역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저우의 통상을 재개한다는 것도 있었죠. 일명 광둥협합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전해들은 도광제는 더욱이 분노하고 지산을 파면하고 잡아들일 걸 명했습니다. 이로써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자 영국군은 다시 공격을 재개하기 시작합니다. 아편 전쟁이 제2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한 것이죠. 영국은 청조정이 인정하지 않은 참비 조약을 일반적으로 선포하고 홍콩을 자신들의 영토로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홍콩은 집이 한 채도 없는 무인도에 불과했죠. 그렇게 홍콩을 점령한 영국은 1만여 명의 병사를 증원한 뒤 증기선 14척으로 대대적인 병력을 구성했습니다. 청해 군사도 광저우에 집결하여 저항을 했지만 6월까지 계속된 전쟁에서 버티지 못한 채 정전조약인 광저우 화약을 체결하고 맙니다. 그러나 영국은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1841년 8월 엘리엇을 신임 정권대사인 헨리 포팅어로 교체하여 전쟁을 더욱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전쟁은 제3단계로 접어든 것이죠. 중국 해군이 속수무책으로 영국군에게 당하자
분노한 중국인들은 스스로 자위대를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 영국군의 사상자가 생겨났자 영국은 중국에 대한 공세를 더욱더 강화한 것이었죠. 영국군이 북상하면서 양쯔강 주변을 점령하고 상하이에 이르는 동안 정의 군대는 어느 곳에서도 영국군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1년 이상 계속되어 양쯔강과 대운하의 교차점인 전장이 함락되고 1842년 7월 마침내 영국 군함이 난징해까지 이르렀죠. 난징에서 대운하로 이동하면 영국군은 수요일 내에 베이징에 도착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결국에 청조정은 영국 함대에서 쏘아대는 포화의 위협을 견디지 못한 채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1842년 8월 29일 영국의 콘월리스호 선상에서 영국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인 난징 조약을 체결하고 맙니다. 난징 조약 1. 홍콩을 영국에 할양한다. 2. 광저우, 샤먼, 푸저우, 닝보, 상하이 등 5개의 항구를 개항한다. 그리고 그곳에는 영국의 영사를 설치하고 상인 및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게 한다. 3. 공행의 독점 무역을 폐지한다. 4. 다른 나라와 대등한 교섭을 한다. 5. 전쟁 배상금을 지불한다. 2,100만 달러. 영국은 이 난징 조약을 체결한 후에도 재차 협상을 요구하며 후먼 조약을 추가하기까지 했습니다. 수출입 관세는 협의하여 정하며 양국 간의 문서 교환은 동등한 형식을 사용하고 영사 재판권 및 최애국 대우 조항 등을 요구한 것이었죠. 청조정은 영국에 이어 1844년 미국과 왕샤 조약, 프랑스와 황푸 조약을 맺었습니다. 중국의 홍콩 할양을 비롯한 5개 항구의 개항은 서양 강대국들이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외국 군함이 중국 연해에서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게 되었고 개항장에서 외국인들은 집을 짓고 거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조계지의 기반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약 중에 가장 불합리한 것이 관세의 자주권을 상실한 것이었습니다. 영국은 수출입 관세율을 일률적으로 5%로 결정했으며 영국 상인들은 관세를 한 번만 납부한다면 중국 내에선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있었죠. 그로 인해 보호관세의 기능은 할 수 없었으므로 중국의 주요 산업은 성장할 수 없는 반면 개항장의 외국 자본은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권세 자주권의 상실, 영사 재판권, 제국 대우 등을 규정한 난징 조약은 중국과 서양 강대국 사이에 맺은 불평등 조약의 시초였습니다. 결국 아편으로 비롯된 전쟁으로 인해 맺게 된 이 조약이 거대한 청제국을 식민지의 지위로 전락시켰으며 2000년 동안 지켜온 중화의 질서가 붕괴된다는 걸 의미했죠. 에로 사건, 제2차 아편전쟁. 난징조약이 체결된 지 10년 만에 영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양국 사이에 진행되었던 무역 상황이 영국에 불리해지자 영국은 다시 한번 군사를 동원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것이었죠. 제1차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후 중국의 민중들 사이에는 광저우를 중심으로 영국을 배척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외교적인 교섭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광저우 무역이 실패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중국을 압박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영국에서는 면제품이 과잉 생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수출의 증대를 위해서는 중국 시장의 개방이 절실한 상황이었죠. 청조정의 북쪽 항구의 개방을 위한 조약 개정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쉽게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영국은 다시 무력으로서 압박할 빌미를 찾고 있던 중에 에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다시 한번 제2차 아편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856년 10월 8일 광저우에 정박하고 있었던 범선 에로우에 청왕조의 관원이 올라가 중국인 선원 12명을 밀수 및 해적 혐의로 체포한 뒤 영국의 깃발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에로우는 중국인 소유의 상선이었으나 선장이 영국인이어서 영국기를 개항하고 있었죠. 광저우의 영국 영사는 양광 총독에게 선원들을 즉각 석방하고 영국 국기를 함부로 내린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양광 총독은 당시 배에 영국 국기가 걸려있지도 않았으며 중국 소유의 상선이란 이유로 거절하고만 한 것이죠. 에로우의 선적 등록은 만기가 지났으므로 정확하게는 영국 상선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이 사건을 빌미로 청왕조를 압박하기 시작했죠. 결국 선원들을 석방했지만 영국군은 광조를 공격하고 전쟁이 발발하고만 합니다. 한편 프랑스는 1854년 광시성에서 포교 활동을 하던 선교사가 살해된 사건을 내세워 영국에 동조하며 참전하기 시작합니다. 1858년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이 광저우에서 북상하여 텐진과 베이징까지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청조정은 태평천국의 난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으므로 제대로 반격조차 해보지도 못하고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중재로 1858년 텐진 조약을 체결했으며 1860년에는 외국인의 활동 조건이 더욱 강화된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면서 전쟁은 일단 중단되게 됩니다.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죠. 1. 서양의 외교 공사를 베이징에 상주하게 한다. 2. 난징 조약 때의 5개 항구 외에 10여 개의 항구를 추가 개항한다. 3. 외국인은 중국 내륙 지역을 다니며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다. 4. 외국인 선교사의 국내 포교를 허용한다. 5. 주릉 반도를 영국에 할양한다. 6. 영국과 프랑스에 배상금을 지불한다. 이 두 차례의 전쟁은 결국 중국과 서양 열강 사이에 아편 무역을 합법화시킨 것이었으므로 제1차, 제2차 아편 전쟁으로 불리게 된 것이죠. 불평등 체계가 확립된 이 조약은 중국의 역사에서 커다란 전환점이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홍콩과 주릉이 영국에 이양되었으며 러시아가 차지하게 된 헤이룽강 유역의 방대한 영토엔 독립적인 자치권이 부여된 공사관과 조계지가 들어섰습니다. 개항장이 16개로 확대되고 외국인들에게는 여행의 자유, 중국 내의 항행권이 보장됨에 중국은 서양의 큰 상품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교육에 따른 관세 인하는 서양의 자본주의가 중국 경제를 빠르게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죠. 이렇게 중국은 서구 세계가 주도하는 자본주의 시장 안으로 편입되면서 반식민지화의 길로 서서히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태평천국운동. 광둥과 광시의 배상제외. 아편전쟁의 패배로 청왕조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배상금 지불은 농민들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그 여파로 물가가 폭등하고 관료 집단과 군대의 부패와 더불어 지주들의 횡포가 극심해지자 농민들 사이에서는 반청 감정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작지는 부족함에 농촌의 경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했죠. 상하이가 개항되면서 그동안 대무역을 독점해왔던 광저우 무역이 열강 세력에 밀려 불황에 빠지게 되자 차와 견사 운송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회 경제적인 불안은 증폭되어 가고 있었지만 청왕조는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죠. 태평천국운동의 진원지인 광시성에서는 이런 혼란스러운 사회 현상이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산악지역이었던 광시성에서는 광산에서 석탄을 캐거나 숯을 굽거나
옥수수를 재배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특히 아편 전쟁 이후 1840년대에 영국군에게 쫓겨 광동과 광시의 내륙으로 들어온 군인들이 내륙 지방 비밀 결사인 천재위와 결탁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무능한 청조를 타도하고 명조를 회복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죠. 또한 광둥성에서는 1840년대 중반 이후 중원 지역에서 남쪽으로 이동해온 객가들이 지역의 토착민들과 갈등을 일으킴에 집단적인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객가는 주로 소작농 또는 수챙이, 탄광노동, 고용노동을 하는 사람들인 반면 향촌사회는 신사를 기반으로 단체를 조직하고 무장하고 있으면서 객가를 소외시킨 것이었습니다. 이때 홍슈치안은 소외되고 억눌리고 있었던 객가 세력을 배상제외라는 종교결사로 조직하며 이윽고 태평천국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객가 출신의 홍슈치안. 홍슈치안은 광둥성에 이주해온 객가 출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농부인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청조정의 관리로 만들기 위해 어릴 적부터 서당을 보내 과거 시험을 준비하도록 했죠. 시험에 여러 번 낙방하며 좌절에 빠져있던 홍슈치안은 1836년 광저우에서 개신교 선교사로부터 얻게 된 권세 양년을 읽게 됩니다. 중국인 개종자를 위해 번안된 성서인 이 책을 통해 홍슈치안은 전혀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독자적인 기독교 세상을 꿈꾸게 되죠. 홍슈치안은 객가 출신의 친구인 펑인상과 함께 1843년 배상제외라는 종교단체를 결성합니다. 평인산이 신도를 모아오면 홍슈치안은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배웠다는 가르침을 설파하며 적극적인 포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때 홍슈치안은 자신을 예수의 동생이라고 했으며 고난에 빠져있는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다고 설파했죠. 이런 포교 활동이 1년이 채 되지 않아 신도수는 2,0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846년경에는 광시성 출신으로 수출 굽던 양수친, 빈농 출신의 샤오차이구이, 지주 출신의 웨이창우이, 부농 출신의 스다카이 등이 합류하면서 배상제외 활동은 서서히 정치적인 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공자와 맹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중국의 정통 사상을 배척하는 배상제외는 지주를 비롯한 지역의 토 세력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돌 과정으로 인해 배상제외는 차츰 무장한 조직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도강 제4후 청왕조를 이어받은 한풍제는 배상제외의 동향을 파악하고 아편전쟁 당시 유배를 보냈던 린처씨를 불러들여 이를 진압하도록 명령했지만 린처씨는 군사를 이끌고 가던 도중 죽고 맙니다. 1850년 홍슈치안은 배상제외 교도들을 광시성 진텐으로 소집하고 가옥과 재산을 공유하며 집단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들은 기독교 교리에 근거하여 엄격한 규를 만들어서는 남녀 모두를 군사 조직에 편입하게 됩니다. 태평천국 내에서는 남녀 평등을 내세우며 전족과 축법을 폐지했고 술과 담배, 아편을 엄격하게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변발을 자르고 머리를 길렀으므로 정조정에서는 그들을 장발적이라고도 불렀죠. 이들의 세력이 2만여 명에 이르자 청왕조는 각지에 동원한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여 진압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주지전이라 불리는 전투에서 청해 군대가 완전히 대패함으로써 태평천국운동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1851년 1월 11일 홍슈치안은 마침내 태평천국의 건국을 선포하게 되죠. 스스로를 천황에 즉위하면서 멸만흥왕의 구호를 내세우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대동사회의 건설을 건국이념으로 제시합니다. 이러한 태평천국은 당시 외세의 침략과 불안한 내지의 혼란을 겪고 있던 농민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죠.
1851년 12월 양수층을 동왕, 샤오차오구이를 서왕, 평인산을 남하, 웨이창후이를 북왕, 스타카이를 이강으로 책봉하고 군사 및 정치적 체제를 정비한 태평군은 이내 북방으로 진군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1853년 1월 후베이성 우창을 점령했을 무렵 태평군은 거의 50여만의 대군들이 되어 있었죠. 태평군이 가는 곳곳에서는 빈농, 유랑민, 가난한 노동자들이 속속 합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태평군은 1853년 3월 강남의 중심지인 난징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수도로 삼고는 텐징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홍슈치한은 천황이라는 종교적 권위를 내세우며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사회 경제 모순을 비판하고 새로운 사회를 제시함으로써 농민을 비롯한 피지배 계층의 열광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었죠. 이 태평천국의 새로운 통치 이념은 1853년 발표된 천조 점요 제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의 체제와 정책을 새로이 제시한 이 제도는 사회의 자치행정 조직으로 25가를 구성하고 토지와 생산물 등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최소한의 필요량을 제외한 잉여 생산물은 국가에 기속시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모든 토지는 국가의 소유이며 토지와 생산물을 노동력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었죠. 난징에 도읍을 둔 이후 태평천국군은 통치 영역을 전 중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북벌군은 베이징으로, 서정군은 양쯔강 상류 쪽으로 진출했습니다. 이렇게 1856년 중반 태평천국군은 양쯔강 유역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었죠. 태평천국의 몰락. 서정군이 승리를 거두며 위세를 떨치는 동안 북벌군은 1853년 한풍제가 태평군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이내 위세가 꺾이게 됩니다. 난징의 도읍을 정한 이후 태평천국은 봉건 통치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진 못했죠. 천황 홍슈치안과 동황 양수층의 대립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홍슈치안은 천황으로서 정치 일선에선 물러나 교리 연구에 몰두했으며 양수층으로 하여금 군사적인 실권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양수층이 천황위를 군림하려는 야심을 드러내자 홍수치안은 1856년 9월 웨이창우이와 함께 군사를 일으켜 양수층과 추종자 2만여 명을 토벌하게 됩니다. 그러자 스타카이가 반발하기를 얻고 그 역시 암살 위협을 받게 되죠. 결국 스타카이는 난징을 탈출해서 태평천국과 결별했으며 1863년 청왕조의 군사에게 섬멸당하고 맙니다. 이러한 태평군 지도자 사이의 내분이 결국 태평천국의 세력을 크게 위축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 외의 외적인 요인으로는 열강의 간섭과 지식인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태평천국의 종교적인 이념은 중국의 유교 윤리와 가족 질서를 철저히 배격했기 때문이었죠. 또한 1856년 사건으로 촉발된 제2차 아편전쟁 이후 청조정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권을 획득한 열강은 태평천국 초기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일부 선교사들은 기독교의 교리를 기본으로 하는 태평천국의 승리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도 했지만 열강들은 아편무역의 합법화, 무역 관세 철폐 등 과거 불평등 조약을 새로 개정하게 되면서 청왕조가 유지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대적인 무기와 외국인 지휘관들을 파견한 뒤 태평천국의 진압에 합세하게 되었죠. 태평천국의 사상과 기독교 교를 반대한 향촌의 신사 조직들도 군사를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정거판의 상군, 리용장의 회군 등이 바로 그들이었죠. 이들은 처음에 태평천국 군대에게 밀렸으나 내분이 일어나는 사이 서양 세력의 군대와 결탁함으로
점점 태평 청국군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1860년 청왕조는 정코판을 흠차 대신 및 양강 총독에 임명하여 낭직을 공략하고 리용장은 광조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태평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으며 투항한 사람은 거의 없었으나 결국 난징이 함락되고 만 것이죠. 이러한 태평천국 운동은 단순한 농민 봉기에서 시작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반봉건적 개혁을 지향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광둥성 출신인 순원의 삼민주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므로 이후 중국의 근대 혁명 운동으로 계승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무운동, 중체 서역론. 양무란 청왕조와 다른 나라와의 외교관계 일체를 지칭하는 말이지만 서양의 과학과 기술을 배워 자강을 이룩하려는 개혁운동을 뜻합니다. 직접적인 동기는 아편전쟁 때 소유럽 강대국의 군사력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죠. 특히 서구 함선과 우수한 병기는 중국의 재래식 병기를 압도했습니다. 이 운동의 핵심은 중국의 전통적 가치를 근본으로 삼지만 서양의 과학기술만을 습득한다는 정신입니다. 이를 중체 서역론이라고 하죠. 중국의 정신은 도화체에 해당하고 기와 용은 서구 문물을 가리킵니다. 즉, 서양 문물을 도입하여 중국의 전통적인 가치를 보완할 수 있다는 말이 되죠. 이러한 양무운동을 추진했던 핵심 세력은 태평천국을 진압하면서 지방의 군벌로 자리 잡은 정커판, 리홍장, 쩌충탄과 같은 봉건 관료들이었습니다. 양무운동 초기에는 군사기술과 무기 도입으로 군사력 강화에 역점을 두었으나 최초로 미국에 유학생을 보내는 등 교육과 실업 등 각 방면에서도 점차 여러 정책과 사회적 개혁들이 시도되었죠. 당시의 중국인들은 자강운동을 통해 서양을 제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양무운동은 태평천국운동이 약화되던 시기에 시작되었으며 1861년 베이징에 외국과의 교섭과 대무역을 담당하는 총리 아문을 설치했습니다. 이는 처음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만 황족이었던 공친왕 혁은이 동치제에 의해 의종왕에 봉해지면서부터 청왕조의 중추적인 기구로 부상하게 됩니다. 특히 외교의 중요성을 간파했던 의종왕은 정초의 중추기구인 군기처를 총괄하고 총리 아문의 최고 장관으로 외교를 관리했습니다. 아편전쟁 때 서양 강대국의 불평등 조약으로 인해 받은 위협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서는 서양의 장점과 문물을 빠르게 흡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총리 아문의 지휘 아래 근대화를 위한 각종 기구들이 설치되었죠. 1865년 상하이의 강남 제조국, 난징엔 금릉 제조국이 설립되어 전함과 대포, 총, 탄약 등을 제조하기 시작합니다. 태평천국운동 때 열강들에게서 총과 탄약을 사들였던 청왕조는 이제 국가에서 근대식 군수공장을 총괄했던 것입니다. 이후 1868년에는 강남 제조국의 번역관을 설치하여 자연과학, 기술, 역사, 국제법에 관한 외국 서적을 번역하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1870년대는 정커판의 뒤를 이은 리용장의 주도로 항구, 광산, 철도 건설이 이루어지죠. 또한 1873년 윤천 초상국을 만들어 연해와 내에서 운동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이들의 기선은 미국, 영국의 기선들과 경쟁했죠. 1881년 당상 서거장 사이에 석탄 운송을 위한 철도가 부설됨으로써 중국은 마침내 근대화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1890년대는 상하이 기기직포국이 설치되고 1894년 상하이 화성기기 방척장, 후베이 반사국 등이 설립되며 방척 부분의 확대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대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 및 경영에는
민간 상공업자들이 참여할 수도 있었죠. 대직관료, 지주, 매판 자본가들이 외국 자본주의를 모방함에 따라 새로운 기업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투자는 할 수 있었지만 운영은 오로지 봉건 관료들이 주도했죠. 이처럼 양모운동이 활발해지는 동안 중국의 근대적 산업시설과 기계공업이 도입되며 사회 전체에 커다란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특히 서양 문물을 수용하려는 긍정적인 태도는 교육 분야에서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설립이라는 성과로 나타났죠. 1862년 베이징 총리야문에 동문관이 설치되고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또한 1866년 푸젠의 상정학단, 1867년 상하이의 기기학당, 1880년 북양수사학단과 덴진의 무비학단 등의 기계기술학교 및 군관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들 관립학교 외에 상하이 격지서원과 정몽서원 등의 사립학교 또한 등장했죠. 1872년부터 84년까지 외국으로 유학을 간 중국인은 12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보통 군사나 조선 같은 분야를 공부하게 했으며 주로 영국과 프랑스, 독일로 보내졌습니다. 근대 국가로서의 개혁 실패. 중화 사상은 유지하면서 서양의 신지식과 과학기술의 도입을 위해 시작된 양호운동은 초기에는 꽤나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엔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죠. 당시 지배계층은 서유럽 강대국의 정치체제, 사회, 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거의 없었으므로 왕조가 주도하는 개혁은 곧 한계가 드러났던 것이었죠. 게다가 양모운동의 주력 세력인 지방의 군벌들은 자신들의 실권 강화에만 몰두했습니다. 특히 리용장은 청말의 외교 문제를 장악하고 이의제를 내세워 태평 청국운동을 진압하면서 외세 무력을 이용했습니다. 이의제, 오랑캐로 오랑캐를 다스린다. 그러나 외세에 의존했던 군벌들은 결국 스스로 강해지질 못했죠. 인도 차이나 반도를 두고 싸웠던 프랑스와의 전쟁,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두고 다퉜던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이 양모운동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고 새로운 정치개혁이 주장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양모운동은 중국 근대화의 시발점이 되었으나 정왕조의 주권은 지켜내지 못하였고 중국인들의 삶 또한 향상시키지 못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지방 호족들이 사병을 조직하게 되고 무장시키는 계기가 되매 훗날 이들에 의해 중국의 지방 군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